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런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3년 전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하차도의 안전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하차도 수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오송 지하차도의 악몽이 언제 또 어디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지하차도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2020년 발생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 3명이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부산시는 약 30억 원을 들여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에 차량 출입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차단기 설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지난해 8월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서울의 지하차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수 때 차량의 진입을 막는 차단기나 또 진입 금지를 알리는 전광판 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와 내부를 아무리 둘러봐도 별다른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침수 우려 지하차도는 모두 87곳. 이 중 차단기가 설치된 곳은 25곳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임시 방편으로 진입 금지를 알리는 LED 표지판을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진입 차단 설비를 설치하기에 앞서서 진입을 금지하는 문자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린만 당장 임시로 설치를 하고. 차단기 설치를 위해선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언제쯤 확보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3년.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사이 안타까운 희생자는 더 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관련 소식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특히나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곳곳에 지하차도가 많이 있는 서울 지역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먼저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서 인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이지만 첫 번째가 뭐 폭우가 왔다는 부분 하나,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방이 뭐 무너진 부분, 터진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차량 진입을 적기에 통제하지 못했다는 부분. 이것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3대 요인이다 보는 거고요.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방이 터진 부분하고 적기에 차량의 통제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혹시 모를 침수 사고에 대비해서 서울 시내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충분한 안전 조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총 길이가 600m가 넘고 지붕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한 430여 m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침수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데예요. 또 바로 옆에, 거기가 저지대이기도 하지만 바로 옆에 강이라고 하기는 좀 작고 개천이라고 하기는 좀 큰 그런 개천이 있기 때문에 침수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는 해요. 그러나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지하차도가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침수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다 무조건 또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으니까 자동 센서에 의한 감지에서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설치한다라는 것은 좀 곤란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극단적인 날씨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기존에 있던 재난 대응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재난 대비를 위한 각각의 정부 기관이 있잖아요. 예컨대 뭐 시군구청부터 시작해서 경찰이라든지 또는 그 관리 주체가 뭐 도로공사라든지 뭐 이게 좀 달라요. 왜 획일적으로 다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지역마다 차이가 꽤 있다란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대응 체계라든지 이게 정비할 필요는 있다라는 게 원론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고요. 하나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그런 대응 체계가 정비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현장에서 적기에 아주 빨리 이게 그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뭐냐면 그 사실 뭐 자동 그 통제 장치를 둔다고 하는 것도 결국 기계 장치에 의한 거고, 기계 장치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야. 거기에 버금가는 단점도 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동 차단 장치가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정확하고 그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가 듀얼 코드로다가 듀얼 시스템으로 작용해야 이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뭐 자동 차단 시스템을 둔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였습니다. 장마 기간 폭우로 사망과 실종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자체들이 여름철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애도하기 위해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결정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피해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피해 복구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온 자원봉사자들과 여름 휴가를 대신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러 온 시민들까지 온정의 손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내려가 비가 그쳤지만 주말부터 다시 비구름이 몰려올 예정입니다. 아직 실종자 수색이 끝나지 않았고 피해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취약 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서울세관과 첫 합동 가택 수색을 벌였습니다. 네, 세금 낼 돈 없다는 체납자 집에서는 명품 가방과 귀금속들이 줄줄이 나왔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집 명의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시 양천구의 한 아파트.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와 서울세관 직원들이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나옵니다. 8,5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입니다. 징수반이 안으로 들어가자 대뜸 신세 한탄부터 합니다. 제가 투자를 잘못한 친구한테 그래고 망가진 거예요. 하지만 방 안을 수색하자 고가의 제품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품 가방들이 선반에 가득하고 서랍장에서는 고가의 시계와 지갑, 외국 지폐가 쏟아져 나옵니다. 지갑을 보관하던 상자에서는 현금 뭉치도 나왔습니다. 여기 뭐가 나오네? 100만 원이 나온다. 100만 원. 압류된 물품이 목록 한가득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또 다른 아파트. 22억 원의 세금을 안 낸 체납자의 집입니다. 못 오신다고 하면 저희 강제 개문하고 여기 확인할 거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 곳곳을 살펴보니 금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과 고가의 양주가 나옵니다. 30년 전이요. 이거 얼마 정도 되죠? 이것도 5, 60은 가죠. 이 체납자는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씨 주소지를 가봤는데 거기에는 살지를 않고 이제 아내분하고 같이 사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처음으로 공조를 통해 고액 체납자 3명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3명이 안 낸 세금만 23억 원에 이릅니다. 현장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은 공매를 거쳐 국고에 환수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관세청과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를 제공받는 등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폭염에 취약한 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냉방비 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은평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만여 가구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좌에 냉방비가 지급되는데요. 은평구는 저소득층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서울시 냉방비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냉방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모든 공원에 반려견 대기소를 설치했습니다. 반려견 대기소란 견주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 반려견의 목줄을 거치할 수 있도록 만든 대기 공간인데요. 양천구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주민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화장실과도 멀지 않은 곳을 선정해 반려견 대기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반려견 대기소는 모두 40곳으로 공원 31곳과 안양천 9곳입니다.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건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보완책으로 보호 출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홍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생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출생 신고서와 증명서, 그리고 출생자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등입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를 받아 출생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내년 7월 출산 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아기의 출생 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산모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병원 밖에서 출산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출생 확인을 받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은 26만 562명, 그중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가 462명인데 현행 법률로는 이 같은 병원 밖 출생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부부가 출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에 기반 가족이라든가 주변의 사람들로 이렇게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대체로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미등록 외국인은요. 출산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거기 가면 미등록 외국인이 여기 와 있다는 자체를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임신부가 개인적 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병원에서의 출산과 출생 신고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병원에서 출산해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모가 익명으로 낳은 아이를 국가가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호 출산제도 2010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계류돼 있다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법을 도입하면은 영아 유기를 최대한 막아주는 겁니다. 미기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합법적인 입양을 돕습니다. 도저히 안 될 때 익명 출산을 하게 하고 아기의 생명은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어른들의 사정으로 실제하지만 실제하지 않은 것처럼 지내온 아이들. 이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8일부터 사흘 동안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뮤지컬 인연극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전달하는 내용인데요. 양천구는 오늘 24일부터 이메일과 유선을 통해 관람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구파발전 제방 위험 지역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폭우로 붕괴됐다가 복구된 구파발전 폭포동 저류지를 찾아 집중호우로 약해진 부분은 없는지 살펴봤는데요. 주민 생활 현장을 방문하는 김미경의 구민 속으로 일환입니다. 김 구청장은 거북골 근린공원과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터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